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에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뭐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때로는 기수도 낮고 파격적인 분이 온 강동실 거예요.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과장들이 보통 그때 13기, 14기 정도였는데 그때 강동실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기수 정도였거든요. 과장급 장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관제대모 비슷하게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이 가라. 가고 그냥 저는 뒤에서 병풍 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부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야, 이거 사고 치고 있네라고 하고 하여튼 검사와의 대화는 끝나고 특히 그 앞에 앉아 있던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검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 얘기 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차라리 아예 정말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든지 빙고. 과거같이 수사의 주재자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든지 수사를 끝까지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검사. 예. 저도 옛날 사법시험 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수사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중간하다 내지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특수부 수사는 말고는 일반 형사 사건은 많이 정착화돼서 수사는 그냥 경찰이 하고 본인들은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도가 나빠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사법화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수사권을 그냥 경찰이 다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청천으로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비대해지는 조직에서 그걸 다 해야 될 텐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경찰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 축소하고 권한 뺏고 매 들고 거기만 생각하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 탓이냐? 전 제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반인권적으로 하고 인권 침해적으로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라는 거였거든요. 인권의 수호자였어요. 우리는 검찰을 인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못해. 수사에서 사람 때려잡는 것만 검찰이 한다. 지난 5, 60년 동안 겪어온 게 그거라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원래 검찰의 본연의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있으면 그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내놨거든요. 국가 수사 역량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한 군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난 수사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 뭐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1.7%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심이 이제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1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냐라고 볼 만한 명확한 허위인지 그 사안 또 자체만 보고, 집중을,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법적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학교를 뭐 속이고 이런 네. 것들. 근데 이제 문제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차장이라는 사람을 같이 출장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직원이 많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식의 문제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허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무리한 선례가 없었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1심 때 다 무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 뒤집힌 거잖아요. 왜요? 그 위증교사는 유죄고 공직선거법은 아니요. 무죄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네, 법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도 형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세지. 집행유예 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많아야 한 벌금 150, 뭐 200,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세다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과장된 표현 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보니까 법원의 권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성남시장 때 협박을 느꼈느냐? 공문이 3개가 와요. 딱 3번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맞게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협박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자, 그거를 넓게 해서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그 선거법에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경기도지사한테 뭐를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는 말에서 그게 허위사실로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 예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 나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느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은 그 처벌하지 않잖아요. 고 김문기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인지 부분인데. 예, 예. 그랬더니 그 국립 끝에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유 행위라고 바뀌었어요. 알고 지낸 것도 행위다. 알았냐 몰랐냐도 행위다라는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일생활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교유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유자가 놀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거의 그 분위기야. 남천동에서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봐야죠 저희가. 자,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선거 하루 만에 대법원이 이제 상고를 제기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예, 이거는 좀 들어볼게요.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죄를 묻는 게 직업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유죄였는데 2심 무죄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직무유기가 될 거야. 당연히 그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안 됐다는 거하고 연결져서 정치검찰이다. 뭘 해도 정치검찰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즉시항고는 그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충분히 상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70년 넘게 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 조문에도 날로부터 날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비난이나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고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에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정직 2개월 맞다. 심지어는 이건 정직 사유가 아니라 거의 해고 사유에 가깝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제가했습니다.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패소를 하더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야. 1심, 2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상고를 한 거는 기간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항소심에서 선고가 딱 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14일 내에 보내야 되고 맞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도 그 다음 날까지 바로 대법원에다 서류를 넘겼어요. 급속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 그것도 밤새 갖고 하루 이틀 내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당 주장을 거의 수행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고등법원도 바로 줬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깝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사실은 원래 14일까지 다 가깝지? 아니 일반적인 이제 상고 시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류를 빨리 보내는 건 맞아요. 그 특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검찰이 문제다라는 거죠. 어쨌든 3인 대등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합의해서 이제 이 무죄가 나왔다 이제 보는 건데 그 제가 들은 거는 그 3인 중에 한 재판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뭐 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제 무죄 판결을 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또 이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정 뭐 어떻게 보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죠. 법원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뭐 추측만 해보고 있는데요.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일단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넘버1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으면 넘버2, 넘버3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 그거를 따라놓고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으니까 무죄다. 라고 하는 주장을 법원이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구속 취소로 나와 있으니까 경호처장도 없는 상태에서 넘버2, 넘버3라도 있어야 뭐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판사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파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경호할 필요도 없으니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한규 의원 말대로 이제 사실 대통령의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이제 스스로 물러난 상황 속에서 차장까지 그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을 쓴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호처장과 차장과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최상위 지시자는 대통령일 텐데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밖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봐야 종범에 가까운 이제 차장이 홀로 구속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이제 사실 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면은 다시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증거가 수집됐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본인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즉 체포하러 오는 거를 막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인멸을 할 게 없어요. 이미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법적 정의로 봤을 때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김 차장이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체포를 막으란 지시를 거부한 간부들을 경호에서 제외한 건 맞지만 그건 이들이 체포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라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것만 딱 이렇게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판사가. 세상사에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검찰의 고의적 태업이 있었죠.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차장은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3번이나 영장 청구를 반려했어요, 경찰에. 그리고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영장을 어거지로 청구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이 제스처상으로라도 나갔어야 돼요. 이제 거의 홀딱 벗고 도와주고 있구나. 주요 사건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검찰의 태업과 판사들의 이상한 잣대, 도대체 뭐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은 뭐 여러 판단하셨으니까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두 분 중에 저는 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동안에 이분에 대해서는. 네네, 맞아요. 경호실 넘버1처럼 막 굴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말한 것처럼 뭐 실제로 일을 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를 제일 걱정을 했냐면 1월 15일 날 그 체포 집행될 때 무슨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 전까지 워낙에 이 사람이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장 집행할 때 그때 공수처 검사 갔잖아요. 굉장히 세게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기에 찬 어떤 발언들이나 태도를 볼 때는 진짜 무슨 일이 나겠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영장을 쳤는데도 뭐 별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를 보고 싶다도 보고 싶다는데 안 보여준다지. 비화폰 서버를 뭐 조작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니 그건 나지. 삭제 지시를 해서 삭제하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지시도 야, 너 진짜 삭제해야 돼 이건지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 감정이입을 잘하셔 우리 보니까. 그리고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정치고수들의 격조 높은 토론. 행정처장인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에 검토 중이라던 검찰이 오늘 결국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끝내 하지는 않았고 이거에 대한 뭐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신다. 네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아예 안 할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최소한 일반 항고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인권은 챙겨주되 나중에 상급심에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셔야 되긴 하는데 이런 절차도 안 한 거는 저희는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한 가지 더 이분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직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검찰이 12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선배이자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게 아주 시원하게 한번 은혜를 갚은 거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했죠. 그럼 민주당에서 그 시점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본인 반성부터 하신 다음에 그 얘기하면 제가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수사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기소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그럼 뭘 믿고 이 수사에 달려들었었던가? 민주당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뭐 의원분들이 목숨 걸고 가서 윤 대통령 체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청구, 발부, 여기에 의한 체포영장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는 민주당이 베풀어 준 거예요, 애초에 민주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두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일단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한 건 아니죠. 구속기간 산정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하면서 윤 대통령 주장 중에 맨 먼저 나온 게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핵심은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결정문에서 그 얘기는 안 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었으면 이제 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만 먼저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결정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이제 구속 기간 산정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이 사건의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일단 수사를 한 이상 책임지고 수사를 하고 검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야 된다라고 했지 저희가 처음부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공수처 맡으셨어요? 공수처는 지금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지금도 검찰 하는 거 보면 검찰은 어떻게 저희가 19년도에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고. 아니, 즉시항고 포기한 게 공수처입니까? 아니 그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 시간, 체포 적부심 시간 단 한 번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산입했던 게 공수처입니까? 그 주기현 판사예요. 네, 저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즉시항고에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깨질 게 체포 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유사일에 해본 적 없는 거를 갑자기 쑥 구속기간에다 넣어버렸어요. 원래 뺐던 거를. 그러면 주기현 판사도 문제고 저는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총장의 판단도 웃깁니다. 사실 그래놓고 다음부터 날로 그대로 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노회찬 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법이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양평 고속도로 휘듯이 확 휘어버렸을 그 앞에서만. 양평이 왜 나와요? 아니 그럼 그렇게 휘었다고요. 우리 또 지도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반칙을 하고 그러세요. 뭐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제도적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법조도 우리에게는 공백이 있어요. 독일 형법 제339조에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왜곡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예요. 네.
스페인 형법에도 있어요.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내 권한이야. 나 즉시항고 안 할 거야.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때 주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도. 좀 그래서 독일 형법이나 스페인 형법에 있는 이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다음 주에라도 그거 독일 형법 독일하고 스페인 예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너무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네, 뭐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예. 아니 뭐 이 얘기는 많이 했고요. 천대현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저는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원과 검찰 사이에는 기관 간의 자존심 대결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즉시항고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에서 일정 부분 즉시항고를 하고 싶었어도 야 이거 우리가 법원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 검찰이 좀 더 고집을 부릴 빌미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했던 세게 얘기했던 안 하기로 작정한 기관이에요. 뭐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지난 13일에 있었던 검사 3이라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이제 결국은 전원일치로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상은 그렇게 이제 기각적으로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예상했다고 하면 또 윤희석 대변인이 예상하고도 탄핵 소추했냐고 이렇게 공격하시거든요. 네.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해요. 제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러세요. 저희 예상과하고 다른 분명히 예상과 다른 예상과 달리 기각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분명히 두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죠.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했냐라는 거는 저희가 비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게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이나 공정이나 검찰이나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재판소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두 가지 행위도 인정을 했는데 저희를 압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분의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은 8전 8패가 되고 4명 다 8대 0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98일 동안 직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탄핵이어야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뭐 국정조사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청문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회 170석이니까. 그런데 왜 탄핵이라는 방법을 써서 98일 동안에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을 기관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행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뭐 무죄가 났다,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났다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적어도 국가기관이 직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직무정지는 안 되잖아요. 책임 있는 원내 일당이라면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지. 감사원 직원들은 뭐예요? 감사원장 없는 98일 동안에 원장 대행했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그 감사위원들이 무슨 짓 했는지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장이랑 일을 하다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원장 대행으로 와서 바꾸려고 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피해는 결국은 직원도 보겠지만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말씀을. 재선 정도 되셨으면 그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재선이 됐으니까 한마디 말씀. 참고로 저는 보궐이라 1.5라고도 불리는데 그래도 부러워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이런 데서 권한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 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갖고 그냥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요. 국정조사가 의석수가 되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잘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양당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무슨 방법이 더 있나요? 아니죠. 이럴 때도 방법이 없는 거면 공수처는 대체 왜 있는 겁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처럼
정말 위헌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헌법재판소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일을 검찰에서 못 다루겠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이걸 가져가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헌재를 보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인 공수처도 못하는 거를 수사관 0명을 가지고 있고 검사 0명을 가지고 있는 헌재한테 무조건 던져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심법처럼 읽어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탄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거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 막 마구잡이로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국정 혼란 상황이 또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사실 조사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갖고 있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검찰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헌재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검찰청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사실 검찰이 자료를 보냈으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기각된 부분도 있다.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의회들이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일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29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기 전까지 헌정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국회에서 빨리빨리 해서 일단 넣어서 직무정지시키는 쪽으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가지는 탄핵이라고 하는 권능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가벼이 여겨지고 모든 나라에서 탄핵을 고소고발처럼 남발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실제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딜 감히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느냐.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 예방적 탄핵, 직무 배제용 탄핵, 보복성 탄핵 이거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소추안의 이유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각하야. 잠깐만. 아니 째려본 사람은 박성재 장관이 째려본 사람은 저예요. 저. 이재명 저하고 대표세요? 한창민 의원. 아니 진짜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냐고. 지금 박성재 장관 없잖아요. 지금 차관이 대행하고 있잖아요. 업무 정지된 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재선께서. 아니 기관장이 없어서 문제라면 여가부 장관 13개월 동안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을 안 고쳐주니까 어쩌면 법을 따라야죠. 따라야지.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부서 좀 이동도 시키고 무슨 분은 없애고 하겠다 해서 딱 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무랑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으면 아니 맨 처음에 시작부터 법무랑 거부권을 냈어요? 윤 대통령이?